이리오너라 이리온. 예, 80회입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신중호 팀장이랑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셋이서 저희들 하우스 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그냥 제목이 관막입니다. 사실 관막 이것 때문에 방금 전에도 약간 신중호 팀장이랑 제가 너무 좀 아니냐, 올해 이번 주에 좀 치고 나가지 않냐 그랬더니 하여튼 이번 주는 좀 지켜보자. G2N이 어떻게 됐던 간에 뭐 실적신도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겠는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네, 전략팀장 신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예. 아침에 저는 들었는데 한번 좀 몇 가지 해주셨던 뷰 정리 좀 하고 이슈들 경제라는 거 네. 보려고 하는데 먼저 신용호 팀장이 풀어가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또 뭐 G2N 정상회담이 주말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5월의 경험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과도한 기대는 안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기대인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기대를 다들 안 하는 거 봐서. 근데 이제 또 그런 건 있죠. 이제 노딜에 가까운 결렬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만나서 바로 또 빅딜에 갈 가능성 아예 아예 배제하진 않겠지만 그 뭐 가능성보다는 이제 뭐 작년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렸었던 정상회담 G2N 정상회담 이후에 한 6개월간 끌어왔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진행됐었던 부분들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약간 기스라고 해야 되나요? 균열이 발생한 걸 다시 또 봉합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겠냐 정도? 그러면 뭐 좋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뉴스들보다는 좀 나은 뉴스들이 나올 거라는 부분들, 또 나쁘게 보면은 사실은 뭐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싸움이기 때문에 한 큐에 뭔가 우리나라에 주는 임팩트가 뭐 당장 이번 주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조금은 뭐 다시 만나는구나 정도. 그러면 이게 시장에는 그래도 FX 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위안화가 좀 강해지면서 이 때문에 원화가 강해지는 모습.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원화가 강해지면은 외국인이 사들어 온다라는 부분, 지수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곧 있으면 또 7월이 되면 2분기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기대감을 주고 올랐다 한들 다음 주에 내지는 7월부터의 어떤 시장은 또 다시 실적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당장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는 상당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마 나오면 또 리비전 하향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나마 이제 무역 갈등 이슈도 조금은 해결이 됐고 더불어서 연준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주니 시장 자체는 그냥 박스권, 이게 좀 지금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약해졌느냐, 내지는 많이 빠졌냐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도 있지만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올라온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배당 수익률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아니면 거의 2000년 이후로 보셔도 무방한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경우가 거의 요번이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그렇죠.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2.5% 가까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코스피라는 게 하나의 기업이라고 따졌을 때 망하는 기업도 아니고 계속적인 이익을 창출해내는 데다가 꾸준히 어떤 코스피라는 걸 샀을 때 어쨌든 계속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역대급으로 높아진 상황에서는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배당 성량이 높아지면서 배당의 어떤 그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배당금이 높아지면서 배당의 어떤 캐시플로우를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게 S&P의 역할인데 지금 보시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물론 이익도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동시에 2018년에 2017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2017년에서 18년, 19년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15, 16년보다는 레벨이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높아진 거거든요. 이 지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크게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낮은 수준의 주가 수익률이고 여러 가지 이번 주에 또 MSCI 이슈도 있고 뭐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연준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대부분이 조금 주가가 빠지고 경기가 조금 뭐랄까요 힘을 못 쓰면
바로바로 이제는 정책적인 유인책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는 사이클이거든요. 금융위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연준도 불과 작년 6월만 하더라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매파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한 번 내린다, 두 번 내린다 이렇게 바뀐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한국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더불어서 세제 감세안이라든지 법인세를 낮추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배당 관련 세제라든지 오늘 우리 뭐 아마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이제 퀀트께서 내신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워킹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이다. 근데 그나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지수는 그래도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글로벌리 위안화가 조금은 안정을 찾으면서 지수 자체는 안정화되는 그림을 보여준다면 위로도 아래도 약간은 막혀있는 시장이 저희는 한 2분기에 3분기 실적 시즌 이전까지는 한 2200까지 2000에서 2200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매출이나 배당이 좀 늘어나는 기업들 사실 대형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박스권이다 이러다면 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 막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릴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거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저희들이 하반기 전망 때 좀 냈었던 종목 중에 매출과 배당 안정성 높은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 그게 3페이지에 예. 오른편에 넣은 그림이잖아요. 계속 꾸준히 빠질 땐 덜 빠지고 오를 땐 또 같이 올라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컨셉의 어떤 종목들이 지금 코스피에는 워킹하고 있구나, 잘 먹히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세일즈 그로스 나오면서 네. 배당 나오는 게 왜냐하면 낫다. 지금 2150도 다가가기 시작하니까 지수 기준으로는 또 위로는 또 많이 못 오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는 게 지금 건전히 컨센서스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아침에도 신중호 팀장이 했던 말인데 G20에서 어떤 로드맵을 찾아가는 어떤 일정 같은 로드맵에 대한 어떤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저는 여름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저는. 왜냐면 약간 우리가 이제 하우스비라는 게 형성되는 과정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다 보여주는 거지 우리는. 우리 현재 칩을 맡고 있는 건 신중호 팀장이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신중호 팀장이 이제 자산 배분은 정하는 거고 헤드라는 거는 섹터와의 조화를 해줄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저도 섹터별 보고를 받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시세 조정이 앞당겨졌거든 지금. 그건 맞아요. 맞아서 그래서 막상 2분기 까고부터는 내가 어떤 느낌을 보고 왔다 보면 애들이 막 다 놀래가지고 더 낮추는 거야 지금 나한테 가져오면 뭐. 그래서 오히려 나는 지나고 나서 보면 이 배당 수익률 그림도 내려오겠죠. 엄청 한국이 매력적이라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기서 시장이 더 많이 확 빠지는 모멘텀이 뭘까 생각해 보면 사실 실적 하락 속도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몇십 주 이상 쫙 빠졌던 속도 너무 있지 않습니까? 빠졌어. 그거만큼 또 빠져있다는 가정이거나 내지는 중미 무역 갈등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여줬던 아주 격한 상황에 이상으로 또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연준이 호키시하게 다시 바뀌거나 아마 이런 조합일 때 우리가 레인지를 봤었던 그 지수에서 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생각할 수 그랬을 때 있잖아요. 가능 오히려 신중호 팀장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때 뭐 영어 자꾸 쓴다 말도 되지만 그 용어가 정확히 말하면 선제적 금리나 보다는 인슈런스 컷이 정확한 단어예요. 그렇긴 하죠. 정확하게 다 쓰는 게 안돼. 연준이 소위 보험적인 어떤 금리 인하를 했던 저는 90년대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경로에 있다. 지금 미국이 그 당시에 신경제를 주도하면서 했던 상황과 근데 그 당시 주시장 반응이 소위 인슈런스 컷의 분위기가 나왔을 때 열광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4페이지 신용호 팀장 자료에 있단 말이야. 나는 그 그렇죠. 인슈런스 컷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야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는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그치. 이머징 차트를 그려보면 94년에서 95년, 96년은 박스권이었어요. 내 아이들 말해볼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완전 이머징이었고 지금은 선진국을 가냐 안 가냐.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아니죠. MSCI에서 선진국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선진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대신에 딜레마다 그거는. 그런 건 있죠. 90년대에는 대부분의 이머징 특히 동남아를 비롯한 한국이 경상수지는 적자였고 거기다가 굉장히 그 부채 비율도 방만하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 90년대처럼 완전 위기로 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90년대에 만약에 미국이 왜 저렇게 치고 나갔었냐 금리를 내줬을 때
그만큼의 생산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생산성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는 종목들, 기업들은 같이 따라갈 겁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근데 그게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는 모르겠어요. 주가는 모르겠는데 산업으로 아까 신중호 연구원 얘기한 거나 센터장님 얘기하신 거나 95년도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당시에 멀티팩터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황에서 5G를 하고 4차 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 산업에 투자하는 인프라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는 5G를 끌어올리는 그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더 몰리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제 우리 관망이 맞는데 어떤 그런 오히려 만약에 약간 우리의 시나리오 중에서 예외적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뭘까요? 오히려 아래보다 위일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나는 지금 그러니까 고민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20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위쪽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근데 요번 주만 놓고 봤을 때 환율이 1995에서 1195에서 116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중미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 2차례 인하를 반영하면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요번 주 같은 경우에 G20이 주말에 있으니까 중간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말에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G20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G20이 제대로 나온 다음에 어차피 고민을 하더라도 그 뭐 1, 2% 못 먹는 거 생각하면은 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앞쪽에서 확인해야 된다. 예, 그죠. 요번 주는 그래서 좀 보고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온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매주 주요 경제 지표를 얘기하는데 미국도 시간이 이제 급해지는 것 같은데 예, 미국 지표들이 그러니까 지역 연준 지수들 보면은 아마 7월 초에 나오는 ISM도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급해졌어. 난 7월에 내리는 거는 거의 기정세.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G20이 해당과 상관없이 7월에 나오는 고용 지표나 ISM 제조업 지수는 뉴욕 연준이나 필라델피아나 이런 지역 연준 보면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게 생각도 뉴욕 들어요. 엠파이어잖아. 이게 제조업 지수 보면 이게 탁 무너진 거 보면 요즘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중미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행위들 때문에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자체는 안 나빠요. 왜냐하면은 이 주택 착공 건수나 기존 주택 매매 같은 거 하고 이 제조업 지수가 디커플링이 나는 이유 자체를 그렇게 보거든요. 미국 내부의 소비나 경제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상황인데 외부의 환경들 수출.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게 무너지면서 제조업이 까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있다라고 약해지는 보고 거구나. 있거든요. 예, 나는 그래서 갑자기 확 약해지면 이거 똑같이 보고 있을 텐데. 그래서 4분기 이후로 급격하게 약해졌죠. 그 다음 페이지 보셔도 소비자 기대 지수나 개인 소비 지수는 안 빠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버티는 건 얘네들은 소매 판매 차이가 많잖아요. 있어.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책 제조업 르네상스 보면 예. 오바마 때부터 사실 미국이 하고 싶어 했죠. 그래, 예. 축적해 온 거 그 힘으로 지금 어쩌면 그죠, 되고 그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약해지면 미국 바텀이 약해지는 거거든. 이제는 여기서 트럼프도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북한한테 막 그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은 안 좋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요번에 안 좋았던 이유가 이게 GW 경기 예상 지수가 훅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원래대로 나도 빠져버렸어요. 이거 시장에 가면서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예. 이거 뭐 확 무너져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다시 제자리 복귀해버렸단 푹 말이야. 빠져버렸는데 다른 나라는 요번에 경제지표 발표된 것도 별로 없고 발표될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12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요.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게 이 오른쪽 밑에 독일 GW 경기 예상 지수는 훅 빠졌는데 경기 현황 지수는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경기 선행성이 약간 있지 않았나? 경기 기대 지수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이 2016년에서 왜 그 좋아지는 그림 나왔을 때 이때 그뭐 아니네. 경기 예상 지수가 훅 빠졌어요. 그때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지금 이거 불투명하다 설문조사거든요. 보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좋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제 기업인들이. 하지만 경기 상황만으로 봤을 땐 버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12페이지의 오른쪽 하단 그림이 흥미롭네요, 진짜. 우리 16년에서 17년 넘어간 사이클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사이클의 의미 있네. 이 왼쪽 걸 보시면 프랑스 제조업 기대 지수도 보시면은 기대 지수가 훅 빠진 구간이 2016년 6월 훅 빠졌다가 그걸 타고 올라가다가 2018년 1월에 선제적으로 빠져내린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2019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다시 이걸 타고서 올라가는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16년 6월이 연준이 정책 변화로 상승한 거고 2018년 1월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그러면서 다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유럽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그런 금융 정책하고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로화는 계속해서 강세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13페이지인데 많은 분들이 이 페이지 갖고 좀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어쩌면 향후의 방향을 갖다 위로 열 수 있는 그죠. 근데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긴 할 텐데 약간 이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다른 나라들도 다 요즘에 마이너스 금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본트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근데 ECB는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에요. ECB 기준금리는 제로 금리예요. 그리고 ECB에서 얘기하는 이 마이너스 금리는요, 연준에서 비교하면 IOER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지준금에 대한 이자율이 연준은 ECB는 마이너스였던 거고 연준은 2.25%, 2.5%였던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걸 내려줄 수가 있는 건데 ECB는 이걸 더 내릴 수가 없어요. 더 내려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마이너스에서.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초과 지준금 방향성에서 보시는 것처럼 ECB는 초과 지준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보험성이나 아니면은 수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쌓는 ECB 초과지준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예금금리를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연준은 2.25%에서 계속 내리면서 이 초과지준금을 시장에 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에서 이 돈을 푼다라는 개념에서는 완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제로금리는 더 이상 내릴 게 없고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4에서 내린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연준은 금리가 안 변하는 거고요. 연준이 아니라 ECB는 금리가 안 변하는 거고 연준은 금리가 내릴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세요. 저한테 세미나 가면은 연준도 완화적이고 ECB도 완화적인데 왜 유로화가 강세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한 명은 완화적이었고 한 명은 긴축적이었는데 한 명이 완화적으로 바뀌면은 당연히 통화에 대한 그 상대 개념도 바뀌어야죠. 이 개념 자체가 약간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둘 다 완화적이니까는 바뀔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한 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도 동일합니다. 독일 10년물이 마이너스라고 그러지만 미국채 10년물하고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어요.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라는 뜻은 통화에 대한 상대 개념이 바뀐다는 뜻이고요. 결국 통화는 상대 개념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가 먹은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네, 이 말하고 그렇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유로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14페이지 봐주시면 원달러 환율은 약간 관망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달러는 뭐 1,200원 못 넘고서 약세 끝난 거 아니야? 1,200원 절대 안 넘는데 더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하도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뭐 위안화는 좀 강해지고 원하는 약세는 좀 마무리되는 느낌? 그냥 밑에 두 개 보시면 돼요. 위안 달러나 아시아 통화 인덱스도 사실은 뭐 원화나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는 그래도 과거하고 비교해서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 얘기는 중미무역 분쟁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원화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변동성을 노리고선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5페이지 봐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힘든 게 계속해가지고 금리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틀리고 있어요.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지금 수준이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준금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3년물 금리가 깨고서는 두 차례나 인하를 반영한다라는 거는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 차례 정도는 반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월이나 8월에 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두 차례를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여기서 더 뺀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서 1.4까지 왔으면 이 수준이면 바닥 아니냐는 의견은 저는 좀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지 사실 1.5가 기준금리니까 한 차례 내린 거니까. 그래서 지금 수준이면 바닥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과도하게 반영한 근데 이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그쵸, 더 내려간다는 계속 얘기 내려가고 아니야? 있으니까.
성장률이 내려간 2% 거 깨고 한 1.7, 1.8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기준금리 이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이사 보고 실망한 거 아니야?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정책 또 아니 뭐 워낙 그분이 이제 못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책이 안 바뀐다는 생각을 받기. 그렇죠. 정책이라는 게 뭐 아침에 또 얘기 많이 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사실 어쨌든 기업에 투자를 하고 가게가 소비를 하고 정부가 정책을 내주기를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수출이야 우리가 뭐 어떻게 워킹 안 된다 그러면 그 세 가지의 어떤 방향성에서 봤을 때 가게가 소비를 하기 위한 정책이나 내지는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채 3년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가격이고 이게 기대이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은 너무 이제 시장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를 안 하니 금리라도 내려주라는 거 하는 거거든 사실. 근데 당장은 이제 스탠스 변화가 조금씩은 있긴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긴축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유럽을 얘기하고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점점 유로존에서 독일의 지위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독일 메르켈의 카리스마는 메르켈이 언제지 임기가? 거의 다 내년에 끝인가? 내년 후년 내년에 그게 이제 헷갈리네, 지지력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에 임기는 만료예요. 여기서 EU 집행위원장 다들 베버인가? 예, 베버요. 유명한 만프레드 학자랑 베버. 똑같지만 하여튼 그분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이것도 상선이 안 됐고 이 사람 안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요. 비독일계에서 되는 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EPP나 S&D나 리뉴 유럽이 1, 2, 3등이에요. 유럽에서. 얘네들 셋 다 이제는 없는 걸로 하고 새로 뽑자라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후보가 이 밑에 4명인데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 대표가 이 사람 세계은행 최고 경제하는 사람인데 중국 같은데 가가지고서는 중국의 공급 조절이 굉장히 잘했다, 뭐 중국 경제 좋다 이런 얘기들 하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같은 경우에야 뭐 프랑스 재무장관 지내시는 분이고 워낙에 명품 좋아하시고 막 그런 분이라서 뭐 경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친기업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솔직히 되기가 좀 어려운 게 러시아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조금 선을 긋는 편이 있기 때문에 요 세 명 중에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딴 거보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EU 집행위원장하고 보통 EU 의회 의장하고 약간 담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나눠 먹게 해요. 한 명 해주면 한 명 해주고. 원래 이유가 정치는 프랑스, 경제는 독일 뭐 이런 그림이었다는 설도 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22 총재가 독일 사람이 안 될 것 같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옌스 바이트만이라는 사람 되면요 EU 경제 저는 오히려 뷰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QE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 사람은 재밌는 게 독일의 입장을 굉장히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얘기할 때도. 가능성 되게 낮잖아요. 낮아진 거죠. 낮아진. 이 사람이 가능성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은 저는 유로존의 경제적인 정책 자체가 확장 재정이나 확장 금융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좀 지켜보는 참에서 그래도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메르켈이 확실히 흔들리고 있고 아마 독일식 금융 정책에 대한 반감들도 유럽 내 이제 점점 재정 확대를 추구하는 거거든. 이탈리아하고 다고. 그러니까 미중 정상 통화는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뭐 이걸 갖다 좀 확대 해석해야 돼? 아니면 그냥 또 뭐 그냥 왜냐 그 다음날 바로 또 슈퍼컴퓨터 얘기 나오고 막 이랬었으니까.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통화한 게 이제 어떤 장관급 회담이나 이런 거 이전에 어떤 것을 논의할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라고서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건 없어요. 나쁠 건 없는데 확대해서 뭐 이게 해결될 거다라고까지 해석은 하기 좀 어렵고요. 그냥 트럼프 쪽에서도 대화의 의지가 이제는 있다 정도로 그 정도 긍정적인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컨터 부분은 아까 뭐 했던 얘기가 많이 있고 20페이지 얘기 신용호 팀장 좀 해줄래요? 이게 참 재밌었어. 나는 이게 흥미로웠어. 이게. 어쨌든 실적이라는 부분인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의 어떤 그 전향적인 스탠스 변화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라왔는데 단기적인 수익률만 보더라도 사실 그냥 올라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주가라는 게 그냥 올라가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해보면 뭐 밸류에이션이냐 뭐 EPS 변화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보시면 결국 이제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홍콩이 왜 이렇게 세나 했더니 홍콩 어닝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이나 오히려 안 좋았던 인도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닝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뭐 다시 또 되돌아가지만 2분기, 3분기가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많이 높아져 있는 건 아니고요. 더불어서 19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하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는 뭐 아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마음은 그렇지만 그냥 코스피를 반도체 애널이 전망해도 되는 사이클이 그래. 돼버렸. 그건 맞잖아요. 거의 수출의 한 30%, 뭐 거의 지수의 또 한 거의 우리끼리 4, 하는 30%. 얘기지만 코스피는 반도체 애널이 전망하고 코스닥은 바이오 제약, 애널이 네. 전망하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의 어닝의 방향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12개월 포워드의 어떤 순이익의 변화라든지 지수가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 올해가 저점일 거라는 기대만 있는 거지 저점을 보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확인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EPS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바로 올라가는 사이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2016년에도 사실은 2017년 넘어가기 전에 2016년, 17년이 2년간의 사이클이었는데 2016년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턴어라운드인지 아닌지에 대한 좀 짚고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지수가 좀 모멘텀이 없더라도 이 이후에는 그 뭐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감안해 보면 지금은 그런 구간이지 않겠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거 뭐야 테마 이거 정리는 그냥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큰 이슈였나 이게? 지난주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이제는 다들 이제 요거는 예전에 금융위기 직후에 한 몇 년간은 별로. 근데 이게 또 은행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게 충분히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담보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하게 되면 ROE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 금융주가 또 다시 내가 왜 말하냐면 이걸 왜 벌 것도 아닌 거가 아니라고 나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보면 금융위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황당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은행들은 다 대형 은행들 다 스트레스 최악의 시나리오도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를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그건 그렇죠. 아마도 저도 이거 확인 안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걸 했다라는 부분보다는 아마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대상 기업이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금융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대상 기업을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융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대상이 있거든요. 줄어든다는 거는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기준에 맞게 뭔가 안 해도 되니까. 중소은행들, 중소지방은행들. 오케이. 주요 인물 한마디에서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 어떤 말들이었죠? 워낙 미중무역과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오히려 이주열 총재 발언이 제일 재밌었는데. 저 그날 뜬금없었어 진짜. 왜냐면 그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연준 FOMC 이후에. 연준 브리핑을. 근데 어쨌든 약간 톤 자체는 우리도 금리 낼 수 있다는 정도로 연준 바뀌어서 핑계 된 거지 뭐. 그렇게 많이 내릴지 몰랐다 연준 위원들이. 그거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아마 그거 좀. 근데 이제 재미 27페이지에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에는 노딜 브렉시트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28페이지에 있는 각 내무부 외무부 장관들은 노딜 브렉시트는 또 반대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국은 진짜. 세레미 헌트 이 사람도 좀 막강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브렉시트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리스 존슨이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메이 총리가 자기가 정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합의하고서는 끝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리스 존슨이 그 최근에 그 뭐죠? 당내
뭐라죠? 경선 1차 경선에서 2차 예선 압승했죠. 되니까 네. 자꾸 노딜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화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노딜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 건 아닙니다. 확실히 배제된 건 아닌데 아니 근데 보리스 존슨이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은 보수당 내 경선이에요. 자꾸만 착각하시는 게 영국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리스 존슨을 지지하는 게 보수당 내 당원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보수당이 뭐예요? 브렉시트에 지지했던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당이 보수당이에요. 그럼 당연히 보리스 존슨 지지할 수 있겠죠. 강하게 나오길 원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28페이지 보면 뭐 장관 4명인데 이 노딜 브렉시트를 또 지지하지 않는 애들의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노딜 브렉시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스 존슨이 할 수 있었으면 메르켈한다 갑자기 메이 총리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확실히 이탈리아가 물론 큰 나라인데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되게 유럽 그죠? 내에서 저렴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곳이고요. 지분이 큰 곳인데 확실히 이탈리아가 유럽 정책의 방향을 좀 많이 좀 선도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약간. 그죠. 어떻게 보면 재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성장의 감세도 그렇고 어쩌면 독일식의 어떤 정책의 대척점에 오히려 이탈리아가 막 치고 나가는 재정위 국가였는데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비스코 이니아시오가 얘기한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독일하고 이탈리아 금리 스프레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탈리아의 채무 불이행하고 유로존 이탈 같은 말도 안 되는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로존 이탈 없다고 한 거지. 얘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사방에서 비판했던 게 이탈리아를 소액 채권 발행, 그러니까 미니보트를 발행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치. 이것도 뭐 할 것이다 다 했던 건데. 유로존에서도 약간 음모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 대해 가지고 공격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독일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나가는 거고 확실히 독일과 이 유럽 경제를 최근에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탈리아 쪽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정부가 굉장히 재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그널을 주고 있고. 그렇죠. 요즘에 뜻밖인 거는 이란 문제 관련해서 가면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유가 스파이크 날 수 있지 않느냐. 100불 간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워낙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아닙니다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런 거죠. 스파이크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아랍해봄 사태나 뭐 그런 처음 사태가 났을 때도 지금 상황이면 70불 정도거든요. 스파이크가. 스파이크가 여기서 스파이크가 어떻게 100불이 나요? 그건 지속적으로 올라서 100불이 가야죠. 근데 그런 정도의 사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동 전체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란은 계속 대화 시도를 원하고 있거든요. 대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약간 진정돼도 이란에서 한번 터질 것이다. 아니면 뭐 홍콩에 대규모 무슨 군대가 투입될 것이다 이랬는데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을 했는데 약간 홍콩이라는 곳이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선전이 엄청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전과 홍콩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면 그냥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어카운트가 홍콩에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관료들 어카운트부터 다 해서 그렇게 쉽게 건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홍콩을 갖다가 무력을 진압해서 뭐 개판 치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이쪽도 뭐 달래기 갈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뜬금없던 건 북한 부분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북한 시진핑 가면서 뭔가 서로 시진핑이랑 중국이랑 괜히 북한 놓고서 서로 좀 딜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드는데. 예. 그래서 북한 문제는 전에 왜 작년에 베트남 문제, 올해 그러니까 초에 베트남 결렬됐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는 자기가 재선에 유리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보다는 당연히 뒤로 갈수록 더 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 이제 재선 발표했잖아요. 출마하겠다고. 그러면서 경선에서 위험하니까 발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약간은 정치적인 이벤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뭐 결국에는 통일은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 통일 얘기가 나오기에는 이르고요. 요번에 쌀 보내는 것처럼 이제 북한하고 같이 경제 협력이 언제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벤트고 그 경제 협력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떨어지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속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가 좀 우리가 뭐 매크로한 사람들은 좀 조용히 관망하는 게 당연한 시기 같은데 많은 분들이 미리 앞서 반응할 필요 없이 우리들의 하우스 의견은 확인해 봅시다.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것 같은데 확인한 결과가 좀 기대 수준을 그때 보면서 봐야 되는데 관건은 사실 신윤호 팀장이 아까 말했듯이 시장을 방향을 이끄는 거는 결국 기업의 실적인데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이게 지나고 나도 막 장이 치고 나간다고 보기에 네. 좀 제한적으로 보는 그것 거예요.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기대값이 너무 내려온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 또 상당히 단단할 것이다. 하방은 좀 그런 시각에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오늘 월요일인데 휴가 시즌이어서 인원들이 많이 비고 있는데 전략팀 많이 뛰어줘서 고맙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온.